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독해 시간에 만났죠? 독해 시간에 만나서 하루 또 봤다고, 벌써 정이 들지 않았나요? 아직 아니야? 냉정한 사람들이네? 자, 어, 어제 우리가 그 수업을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문학개론부터 어학, 문법, 이 다 분야, 세 가지 분야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른바 기본 이론 시간인데, 교재가 세 권이에요. 사실은 이 세 권의 책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이 기본 이론반이지 이 책 세 권을 다뤄야 돼. 책 페이지도 적지도 않아요. 글씨도 크지도 않고요. 지금 이게 200페이지 이상이거든요. 250, 300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양은 엄청난 양이야. 방대한 양. 어떤 대학에서도 이거 한 학기에도 이거 다 수업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돼 공부를.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기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이론서라고 우리가 부르긴 한데요. 기본 이론반이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시험이 그 한국어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론반, 심화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론반과 심화반 지금은 심화반에서 우리가 이제 원서를 다루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원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책은 심화반 교재로 만들어진 책이야. 결코 기본 이론반이 아니야. 기본 이론반 따로 심화반 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심화반 책을 만들었고 기본 이론에서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심화반에서 더 이제 못 봤던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양이 진짜 뭐 그런 배경을 떠나서 이게 지금 300페이지짜리가 250페이지짜리가 지금 세 권인데 이거를 우리가 과연 8번 안에 다 공부할 수 있느냐?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은 매우 방대해요.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우습게 볼 건 아니야. 다행히 그래도 한국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다 중국어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물론 공부를 해본 사람은 뭐 중국어 원서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원서를 볼 수도 있죠. 뭐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원서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별로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작년 모의고사 아니라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실제로 시험 문제 중에 나왔던 이론 문제는 이 책 안에 다 있어요, 답이. 실제로. 독해 문제는 뭐 이 책 안에 없죠, 당연히. 독해 문제 빼고 이론 문제는 여기 다 언급돼 있어요. 처음 나온 문제 포함해서. 자, 그래서 제가 뭐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이 기본 이론 책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론 문제는 일단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걸 중국어로 쓰는데 표현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3월부터 계속해서 키워갈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뭐 단언컨대, 이건 뭐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단언컨대 어떤 책,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어떤 책도 우리 시험 문제를 다,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책이 뭐냐. 이러면은 단연코 이 책이에요. 단연코. 그건 뭐 역대 어느 내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뭐 다른 학원 강의 교재를 보더라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교재가 별로 좋은 교재가 없는 걸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는 때 어떻게 보면 단점은 중국어는 어떻게 써요? 그러는 건데 아니 작년도 이거 문학사 문제 봐봐. 중국어로 쓸 게 있나? 괄호 넣기인데 무슨 중국어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은 결국 제가 아까 했지만 3월부터 빠르면 2월부터예요. 왜냐하면 2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고 기출문제 가니까 그때는 중국어 문제가 있으면 천천히 초수생이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수준에 맞는 정도를 제가 요청할 겁니다. 심지어 초반에는 그냥 한국어로 써라 그러긴 해요. 못 쓰겠으면 중국어로. 어때 뭐 나중에 중국어로 바꾸면 되는데.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생깁니다, 여러분한테. 이거는 저를 100% 믿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열심히만 따라오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제 중국어로,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 있죠. 중국어로 본다 그러면 중국어를 그대로 옮겨 쓰면 되니까 중국어 실력이 늘어간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해도 못하고 중국어로 본다고 과연 그게 내게 되냐 이거지, 지식이. 예. 자, 그래서 이 책은, 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가장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 책으로 여전히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 결국은 우리가 임용을 위해서 총망라되어 있는 자료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전체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거는 시기마다 좀 달라질 수 있어. 모의고사 볼 때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전체 1년을 놓고 그냥 수업을 아무것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단 하라고만 한다면 저는 1, 2월 수업만 할 거야. 1, 2월 수업. 그게 기본이 되고 그게 기초가 되니까. 그래서 이론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일이 있을 텐데 실제로 보세요. 뭐 몇 년도 문제도 우리 책에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기본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 말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건 우습게 봐도 되겠다.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우리나라 책이니까 내가 이해 못하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양이 결코 그렇게 우스운 책이 아니에요. 결코 우스운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 뭐냐면, 매주 서머리를 해서, 서머리 노트를 만드세요. 그게,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던, 손으로 썼던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내는 거는 안 돼. 이왕 새로, 혹시 작년에 했더라도 새로 시작하는데 새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작년에 공부했을 때 1, 2월 만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작년에 내가 혹시 뭐 스터디나 개인적으로 만들었다. 그때 공부랑 지금 공부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버전 업을 시켜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문학사 서머리를 저는 대학원 시험 보려고 문학사 서머리를 3번쯤 해봤어요. 총 4번이긴 한데 2번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고 3번째는 대충 해도 되겠더라고. 4번째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했어요. 그때 문학사가 보이기 시작했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문학사 지식의 많은 부분은 상당 기초는 제 서머리에서 왔어요. 서머리. 처음에 서머리 했을 때는 정말 우습지도 않아.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길었다가 혹은 너무 짧았다가 또 열심히 할 때는 또 많았고 대충 하면 또 막 볼품없고요. 그때는 손으로 제가 일부러 썼는데 손으로 썼을 때 막 글씨도 개판이고 막 여기 썼다 저기 갔다 막. 근데 그게 2번째 해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니까 훨씬 잘 되는 거예요. 2번째 서머리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잘했어. 근데 한 번 할 때랑 2번 할 때는 달라요. 그리고 문학사 서머리는 문학사 지금 제가 서머리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문학사만 서머리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나머지는. 자, 문학사가 왜냐면 가장 방대한데 시험 문제는 가장 적게 나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학이나 문법은 기본적으로 서머리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요약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풀어 설명하면 되는데 문학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제가 풀려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다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길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쓰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리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 필요해요. 실제로 저도 문법이나 어학은 서머리 해본 적은 어학은 해봤구나 한번 부분적으로. 근데 어학 책들은 보통 좋은 책들은 대부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길게 장황하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막 배경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문학사는 지금 우리 책만 하더라도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복잡하고요.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이 책만 문학사 공부하면 문학사 다 맞아요. 진짜로.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고. 이전에 기출문제 놓고 대대로 해봐.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초판을 줄게요. 나중에 개정해서 네가 넣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초판을 드릴게요. 초판을. 그 초판 보고 제가 비교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년에도 뭐 길게 떠나서 작년 것만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다른 어학이나 문법 포함해서. 자, 그러면 결국 이 책 한 권이에요. 이 책 3권. 한 권은 아니지 3권. 근데 만만치는 않다는 거야.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문학사예요. 양은 엄청 많은데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대충 이거 공부하다가 나중에 가갖고 마음이 급해질 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은 급해지는데 그때 가갖고 내가 문학사를 다시 보려고 그러면 다른 게 이미 또 부족해가지고 문학사를 열심히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학사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문학사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사 사람들이 뭐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초반에 기초를 잡고요. 까먹었다가 다시 또 서머리 보고 내가 책 보고 다시 떠올려야 돼. 나중에 우리가 3, 4월, 5월 가서도 다시 이제 원서책을 볼 거예요. 중국어 책을. 문학사도 볼 건데
그 책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자세해요. 내용은. 그 책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훨씬 더.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보고 그 책을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권의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전에는, 무슨 공부를 할 때 기본 이론 지금 1년에 배운 이 책을 다시 해당 부분을 보고 원서 보고, 해당 부분 보고 원서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 같으면 이거를 1, 2, 3, 4, 5, 6까지 봤어요. 예전에 2007년도 8년도. 그런데 지금은 1, 2월에 보고 끝이야.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이 책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원서를 보고 막 이러니까. 원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원서 보는데도 급하단 말이야. 내용 훨씬 적은데. 그래서 원서 보다가도 이 책은 기본 이론 책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기본 이론 책을 보세요. 혹은 이거 내용 별로 안 좋습니다. 기본 이론 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봐야 되는데 잘 안 보더라 이거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계속 제가 이걸 꺼내갖고 계속 이걸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참고서입니다. 기본서고 참고서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봐야 돼요. 합격자의 그 이야기를 빌리자면 자기는 이 기본 이론책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색깔도 표지가 좀 달라서 그때 똑같이 다 녹색이었어요. 세 권 다. 녹색 책만 보면 무조건 합격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능력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할 만큼 중요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총정리할 때도 이 책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이러고 1, 2월만 보고 이게 그냥 한쪽에 구석에 처박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 책을 기본으로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서머리 얘기로 들어가면 자, 서머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서머리. 이따가 잠깐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볼 거예요. 이건 뭐 시간에 따라서 제가 자료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서머리 자료 아주 초간단 서머리라고 제시한 게 있어요. 초간단 서머리 보이죠? 정말 기본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중심만 있어요. 여기서는 디테일은 별로 없어요. 중심만 있어요. 자, 그렇다나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특히 초수생인 경우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간단한 뼈대 디테일도 당연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들이 막 써져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대단히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1주차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 다 다루고요. 그 다음에 2주부터는 구체적인 강론, 개론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특히 4주, 5주까지는 계속 등장했던 인물들이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계속 등장을 해요. 가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 복습을 할 때 자료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건 정말 초간단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매주 우리가 수업 나간 거 있죠? 그 분량을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뭐 형식은 없어요. 형식은 여러분이 그냥 B4에다가 해갖고 글 크게 한 장의 사진으로 한 장의 뭐 그림처럼 만들어서 그걸 뭐 링 제보를 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형식은 뭐 노트를 사용하든 아까 말한 컴퓨터 파일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서머리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돼. 쌓아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지금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은 보나마나 불안정하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보면 이 부분이 빠졌네? 이 부분이 필요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그걸 깨알같이 막 이렇게 해갖고 완성형처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유를 듬성 둬서 내가 나중에 추가로 공부할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 그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포스트잇 붙이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그 여백 없이 그냥 뚜두두두 막 이렇게 쓰는 거는 다 말짱 꽝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페이지에 그냥 한 뭐 몇 글자 없어도 내가 이거 서머리 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 서머리 못했어. 그럼 나중에 하면 된다. 그래서 페이지를 비워두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했던 서머리는 결코 완성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과정이 있어요. 버전 1이야, 버전 1. 버전 2, 3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걸 완전히 근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하고 깨알같이 써놓으니까 나중에 고치려니까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빼고 막 하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래. 못 보게 됐어. 그래서 에이 이러니 다시 하자.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말란 거지.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내용을 보완, 수정, 업그레이드, 추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철을 중간에 끼울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쓸 때 여백을 두거나
아시겠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붙여도 좋습니다. 쓰기 귀찮으면.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만의 문학사 책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머리 한다 그러면 전용진의 문학사 서머리. 이름도 이쁘게, 혹시 더 달달하게, 응?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어제 JYJ 스타일의 해석, 뭐 JYJ 했는데, 저의 이니셜이에요, JYJ. JYJ. 연예인 말고 JYJ. 제가 어제 그 얘기를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 나중에 수업 끝나고 어떤 학생이, JYJ가 뭐예요? 나야. 접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어제도 의동사동할 때 해석하는 방법 얘기했었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뭐뭐하게 만들다. 근데 요 해석을 제가 머릿속에 박아두기 위해서 제가 그런 네이밍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고 나중에는 제가 마음대로 바꿔요.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면 제가 내키는 대로 막 바꿔서 해도 여러분이 따라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거 잡는 건데 뭐 어학이 여기 이론에서는 JYJ 스타일이 별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책이 그냥 JYJ 스타일인 거고 근데 이게 어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교재다. 가장 좋은 교재가 된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 매주 이거는 바로 다음 주부터 숙제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복습이에요. 예습 아니고 미리 해오는 거 아니에요. 복습을 해도 이제 서머리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습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서 살려서 내가 시험 끝날 때까지 간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이 정성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정성이 부족하다, 시간이 좀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백을 둬. 나중에 채워. 단 다음 주 그때 내가 여백을 줬던 데는 다음 주 안에 올 때 해결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밀리면 이것도 나중에 하기 싫어지고 맨날 선생님 이번 주는 어쩌고 저쩌고 다음 주 열심히 할게요. 그럼 변명 필요 없고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한 줄이라도 여백 남겨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서머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서머리를 의무적인 숙제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서머리 해오면 내가 봐주고 이건 고쳐주겠다. 그래서 서머리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봐줄게.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따로 제가 지도해줬어요. 한 만큼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한 만큼 하고 뭐 열의가 있으면 더 많이 도와줘야지. 뭐 굳이 하기 싫은 사람을 뭐 억지로 해요. 자, 그랬는데 이 문학사라는 것을 근데 나중에 놓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한테만 맡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그래서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할 때.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적기. 사실 이제 어학이나 문학할 때도 제가 이제 어학과 문학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문학사는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어로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어로 된 걸 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훨씬 더 내용이나 표현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또 익숙하지 않은 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학사를 1, 2월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룰 거는 문학사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어학문학은 이게 원서로 보더라도 그 변화가 상대를 좀 적어요. 어학이 좀 더 적고, 문법은 그 다음에 좀 더 적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학사는 엄청 커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이제 중국어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중국어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래야 이제 원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서 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숙제는 매주 문학사 서머리를 여러분이 해와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인강생들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세요. 저 이렇게 했어요. 사진 찍어서. 아시겠죠? 네, 인강생도 역시 1, 2월 강의를 5, 6월에 듣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 스케줄에 따라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보고 한눈에 보이겠죠? 잘했다. 이런 것들은 뭐 고칠 점 있으면 고쳐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강생들은 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시간에 바로 매주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직강생들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잘 할 때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사 서머리를 볼 거고 문학사 서머리 해오시고요. 형식 무관 상관없어. 다만 딸랑 한 장 종이 이면지 이런 데는 쓰지 마세요. 그거는. 뭐 이면지 자체는 뭐 활용해도 좋죠. 제가 그래도 이면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려 이면지 가져왔는데 깨끗한 이면지 이따 줄게요. 필요한 사람 이따 말씀하세요. 근데
자화원 활용도 좋은데 서머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공간 있어. 그거는 내가 이제 뭐 평생까지는 안 해도 내가 합격할 때까지 계속 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필요해. 여백 추가. 그래서 계속 내용 보완할 걸 생각하고 만들라는 거야. 그게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은 무관, 뭐 종이 크기 뭐 다 무관. 하나 내가 이거를 보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 뭐 책 오려서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내용이 긴데 뭐 그러면 뭐 컴퓨터에다 붙여서 뭐 해도 되죠. 뭐 출력해서 붙여도 되고. 자, 요령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령껏. 자, 그러다 보면 내가 문학사가 전체적인 문학사의 큰 흐름이 바로 잡혀요. 우리가 이제 확인 문제 풀이반 풀이반도 우리가 오후 수업 대신 영상반으로 확인 문제 풀이반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문학사나 어학이나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혹은 뭐 오후에,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엮기로 샜는데,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직강생 전용 어떻게 선생님 보아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씩 웃네 한 명이. 누군지 몰랐는데 한 명이 씩 웃어서 그 학생이 누군지 알게 됐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직강생 전용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내 자료도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화면에도 있었는데, 직강생들은 그게 갑자기 인강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 봤던 강의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직강생 전용관, 거기 들어가가지고 신청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강생 전용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잘 찾아보면 직강생 전용관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뭐 하다 그랬지? 자, 확인 문제 풀이. 확인 문제도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뭐 인강생들이야 뭐 크게 뭐 설명 안 해도 어차피 강의가 같이 동시에 올라오니까 본 강의 듣고 확인 문제 풀이 듣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직강생들이 좀 복잡해. 그리고 이제 이 직강생 전용과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게 뭐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뭐 적응 한두 번만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강생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주 숙제 다시 돌아오면 매주 문학사 서머리에서 형식은 무관, 다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형식을 쓰면 됩니다. 컴퓨터로 하든 아까 말했죠? 뭐 도화지에다가 거기다 그려 넣든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혹은 첫 주는 제가 준 자료 위에다가 열심히 잘 정리한 걸 제시해도 좋아요. 첫 주는 뭐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뭐 아니면 다시 만들어도 좋고요. 뭐 요런 것 하십시오. 요런 것. 그렇게 해서 매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겠다. 직강생들 매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보여드린 것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머리 해라. 근데 이거는 전체를 다 놓은 것이고, 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보여요. 이거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안내를 제가 지도를 드릴 테니까. 서머리 숙제가 있다. 됐죠? 그래서 숙제가 생겼다. 이제 올해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론반에서는 이거를 숙제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 자, 처음에 보시면 지금 자료에 보시면 진도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주부터 쭉 진도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지금 어학, 문학사 이런 것들 다 들어 있는데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부하게 돼요. 자, 쭉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가 시간이 이론반의 경우는 독해보다는 원래 상대적으로 약 30분 정도는 조금 더 걸립니다. 30분에서 1시간. 근데 이제 최대한 뭐 빨리 끝낼 이것도 독해도 어제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이론도 어제도 독해 뭐 2시 안 넘겼죠? 넘겼나요? 3시였나요? 전 2시나, 그렇구나. 첫 주니까. 그 다음에 이론 1, 2주는 좀 더 걸려요. 자, 근데 독해도 이제 빨리 끝날 거고요. 독해도 점차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빨리 끝날 거고, 이론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긴 합니다. 2주는 계속 시간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워낙 세 과목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론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도, 늦게 끝나는 경우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오후 수업 있으면 제가 또, 어차피 오후에 있으니까, 그럼 문법은 오후에 합시다 해가지고, 문법 끝났는데 5시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최대한 그러진 않을 거고요. 아무리 늦어도 3시.
이제 빠르면 2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오늘 목표는 2시. 2시가 목표야. 2시가 목표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학사 바로 가보죠. 우리가 그때 이제 순서는 수업 진행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문학사부터 하고요. 어학이나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진도는 자 1주차에 보시면 진도가 이렇게 돼 있죠. 문학사는 서설이라고 돼 있어서 중국 문학사의 흐름, 다양한 문학사의 특징 여기까지 봅니다. 페이지가 25페이지까지 해서 페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문학사 전반을 다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내용이 방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25페이지까지 내용을 잘 정리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첫 주는 칭송하죠. 일단 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할만하잖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문학사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책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고요. 보통 우리가 문학사든 하여튼 이 책은 제가 이제 전자칠판을 다른 강의 수업보다는 좀 덜 사용해요. 왜냐면 책을 자체를 봐야 돼. 책 자체를 많이 보고 해야 돼. 몇 페이지 어디 넘어가라. 그러면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책 자체를 막 보지는 상대적으로 책 자체를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으로 서머리나 요약된 걸 보는 건 아니고 요 책을 중심으로 가긴 갈 텐데 자, 첫 주 수업은 전체를 종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고대 문학사 한눈에 정리하기 이렇게 돼 있죠. 칠판이 지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글씨가 여러분이 볼 때 약간 좀 작을 수 있어요. 약간 작을 수 있는데 자료 있으니까 자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뭐 저희가 그 판서라든지 뭐 써야 될 거 메모할 거는 따로 잘 보이게 써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중국 문학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보통 그냥 시경 바로 시로 들어가서 쭉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나무를 보고 나중에 수풀을 만들려면 이게 각각의 나무들이 워낙 많고 화려하기 때문에 전체 숲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나중에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통의 경우는 숲을 먼저 대략적으로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일반적으로 현명하고 올바릅니다. 일반적인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근데 이제 문학사의 경우는 특히 이 숲이 대단히 중요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그 다음에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여러분 정말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거의 이제 서머리예요. 서머리 형식입니다. 이거를 다시 옮겨 쓰거나 잘 정리하거나 풀어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서머리 방법이고 아니면 요거 자체를 따로 별도의 어떤 분은 뭐 큰 도화지에다 그려서 큰 종이에다가 비포에다가 그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분도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써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서술형 풀어 써도 좋고 뭐 이런 그림 형식을 유지해도 좋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자, 내용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 꼭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서 봐야 될 게 문학사잖아요. 문학사라는 건 역사예요. 역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국문학사도 보면 뭐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학 작품이 뭐냐?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다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뭐 고려 무슨 뭐 몇 대 누구 왕이 무슨 노래가 있고 뭐 조선시대 뭐가 있고 우리가 결국은 역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왕조. 그리고 그 역사는 왕조를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왕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래서 이거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좀 헷갈려. 원나라 이거 나라 이름 알겠는데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고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앞으로 반복적으로 볼 테니까 특히 이번 첫 시간에 잘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 고려랑 조선이랑 뭐가 오래된 나라야? 뭐 그거는 여러분 별로 안 헷갈리죠. 응? 그렇죠. 그럼 부여 나왔다. 부여랑 고조선이랑 그럼 아나요? 왠지 고조선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자,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너무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역사학을 전공할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맥락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주나라로 시작해요. 자, 이름이 있어요. 다 같이 이 왕조명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같이 시작. 주, 한, 위진남북조, 당, 송, 원, 명, 청. 잘했어요. 한 번 더. 시작.
이제 원명청, 이건 좀 입에 붙는 것 같고, 당송도 붙죠? 당송, 원명청.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자, 주나라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나라. 이 주나라는요, 주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또 요게 필요합니다. 요 지식이. 자, 이 주나라 이전의 나라도 있어요. 아까 서머리에는 나와 있고요. 확인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기본 이론 책에 나오니까. 네, 그거는 제가 일단은 생략하고 추후하도록 하겠고. 주나라부터가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왕조로 보시면 돼요. 네, 이건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주나라는요, 이게 왕조가, 중국의 왕조가 그냥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화되고 나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러면 나라가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삼국으로 쪼개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뭐 또 다시 통일신라 됐는데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쪼개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쵸? 계속해서 왕조가 새로운 게 일어났다 없앴다. 고대 왕조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나라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나라는 하나의 나라지만 시대적으로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해요. 크게 변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나라를 다시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자,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뭐 축구로 보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국의 고대 그 왕조를 나타낼 때 동서남북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순서가 동서남북이죠. 중국도 뭐 동시남배이니까 동서남북이죠. 요 순서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죠? 동서남북 알고 있는데 중국은 자, 하나가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네이밍이 동과 서가 붙거나 남이 붙거나 하는 왕조들이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얘기하려고 한 건데 순서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요. 북에서 남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의 순서가 반대야. 동서가 세트인 건 맞겠죠. 근데 먼저 서가 나오고 그 다음이 동이라고요. 그 다음에 남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동주는 주나라는 그럼 어떻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서가 시작이 돼요. 서가 있습니다. 서로 시작돼요. 서주. 다 같이 서주. 서주. 자, 그러면 서주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알겠죠? 동주예요, 동주. 서주 다음에 동주. 됐죠?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가 나오는데, 한나라. 그 다음에 한이죠? 주나라 다음에 한나라. 한나라도 다시 또 나뉘어요.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을 우리가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뒤로 후한이라고도 불러요. 그건 큰 어려움 없겠죠? 그 이름 자체에서 전후가 있으니까. 안 헷갈려.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르는 명칭은 여기서도 동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전반전은 뭐예요? 전반전의 이름은 서한. 한나라니까 서한이죠. 서한. 그 다음에는 후반전은 동한.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가 있어요. 위진남북조. 위나라는 그냥 위 통째로 오고요. 진나라는 다시 또 나뉩니다. 진나라는 다시 둘로 또 나눠요. 자, 진나라는 어떻게 나누느냐? 진나라는 다시 또 그대로야. 또 반복. 쉽죠? 그럼 무슨 진이 먼저야? 전반전의 이름은 서진. 후반전은 동진. 똑같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래서 다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서에서 동으로. 자, 그렇게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당나라로 가면 당은 그렇게는 안 불러요. 당은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로 가는데,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송제량진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짜잘하니까 패스하고, 크게 이름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당나라는 좀 다른데 일단은 지금 송나라까지 가보죠. 송은 이제 서랑 동은 다 나왔네요. 응? 서랑 동은 이제 그만 나와도 되고 이제 드디어 다른 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반전 이름은 뭘까요? 북송. 북송. 후반전은 남송.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조가 우리가 왕조를 다 외웠지만 여기서 다시 또 서진이 어떻고 동진이 어떻고 그러면 뭐 막 이렇게 나오면 서주와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헷갈려 이게. 왕조가 또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순서가 지금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헷갈릴 필요 없죠. 그래서 뭔가든 서가 붙었어. 서 X야. 그러면 그 왕조의 전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왕조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이 붙었어. 그럼 뭐가 문제야? 북이 먼저인 거예요. 남북이 붙은 거는 송나라가 유일합니다. 북송, 남송. 다른 짜잘한 나라들 가보면 하여튼 뭐 남북 붙고 동서 붙고 있는 애들 되게 많은데 전후 붙고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다 의미 없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나라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당나라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사실 당나라는 이렇게 안 나눠요. 당나라는 이렇게 안 나눕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당이 워낙 문학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보니 이거를 편의상 원래는 시를 구분할 때 나누던 방식인데 요즘은 그냥 이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사분법을 씁니다. 사분을 쓰는데 이거는 초당이라고 해요. 초당. 맨 처음이니까 초겠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맨 끝은 만당이라고 불러요. 만당. 만은 저녁이란 뜻이잖아. 늦을만.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의 만년 그러면 죽을 때란 말이야. 만자가 붙으면 죽을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가는 만년에 전대미문에 뭐 엄청난 무슨 뭐 작품을 남긴다. 만년 죽기 전에. 자, 많이 붙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해가 저물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근데 가운데가 애매한데 가운데가 여기가 두 번째가 성당이에요. 성당. 그 다음이 중당. 중당 때문에 애매해. 중이 지금 3분법이면 딱 좋은데 4분법이라서 중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헷갈리잖아. 근데 성 다음에 중입니다. 다 같이 초성중만. 한 번 더. 자, 당을 붙여서요.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자, 다 들어는 봤죠?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는 보고 제가 뭐 이야기도 해보고 언급도 해보고 책에서 봤는데 요게 이제 내가 머릿속에 이 순서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 이제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막 헷갈려가지고 막 정신없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왕조명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또 한 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서주에서 동주로 간 이유는 뭘까? 일단은 결정적 한 가지만 얘기하면 간단한 이유는 가장 명백하고 정확한 이유는 천도예요. 천도. 천도가 뭐야? 수도를 옮기는 거죠. 수도를 옮기는 거죠. 천도. 자, 그럼 천도는 왜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수도가 서쪽에 있었는데 중심지가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그 시기를 동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수도가 왜 갔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광개토대왕, 뭐 지능, 뭐 장수왕이 뭐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뭐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나온 이유는 다 똑같아. 동일해. 쫓겨났어. 그래. 누가 그랬어? 쫓겨났다고. 잘했어. 쫓겨났어요. 다 이민족들한테 혹은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이 약해서 도망친 거야. 도망친 거. 우리 6.25 때 우리 서울이었는데 갑자기 임시수도 뭐 계속 밑으로 내려갔잖아. 응? 부산으로 옮겨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자, 그런 식으로 쫓겨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고착화된 거지. 우리가 다시 서울을 다시 수복을 못하고 그냥 부산에서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부산에서 조그맣게 살아있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다 북한이고. 그랬을 뻔도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국운 혹은 왕조의 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잘 나갈 때는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얘가 힘이 빠지니까 쫓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반전에 잘 살았어요? 후반전에 잘 살았어요? 전반전에 잘 살았죠. 당연합니다. 거의 모든 왕조 다 그래요. 후반전에 가면 후반전도 마지막 끝나길 때 축구로 비유할게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40분 전 후반 40분 정도 되면 결국 이미 망했어. 5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한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후반전에 뒤집혀가지고 한 7대 2로 지금 뒤집힌 상황?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조가 이제 생겼잖아. 힘으로 뭔가를 지금 힘으로 지금 자기가 이 세상을 먹은 거야. 힘이 엄청 세죠. 초반에 얼마나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 밑에서 막 잘 보이려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거잖아. 대통령 지지율도 어때요? 와, 초반에 집권 초반 엄청 높죠. 모든 대통령이 그래. 예? 여기서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차이는 있어요. 거기서도 더 높은 대통령이 있고 덜 높은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대통령이 다 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는 레임덕 현상까지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결국 그거 못 견디고 탄핵당했잖아. 그랬죠? 자기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갔잖아.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다가 갑자기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갑자기 오른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재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리 앞에 대통령이 좋아도 다른 사람을 찾기 마련이야, 제도상.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오른다. 그럼 이거 엄청난 일이죠. 대단히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초반에 잘 나가다가 후반에 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가 생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 기간을 보면 한 300년 전후에요, 보통. 300년. 근데 초기에 잘 나가던 시절에 잠깐 반짝이다가 한 50년 하다 망한 왕조도 있어. 그거는 뭐 후반부에 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좀 뭐 되나 싶다가 금방 망한 거야. 그런 왕조, 짜잘한 왕조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상당히 뭐 적어도 더 짧은 거, 원나라는 좀 짧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주요 왕조는 한 300년 전후입니다. 300년 전. 그래서 300년 사이에서의 어떤 부침과 다시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명칭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초중성당, 초성중당에서도 얘기했죠. 제일 잘 살았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 성당, 이름이 성당이잖아. 근데 이거 전반전에 속하죠. 전반전. 이제 중당에서는 중당은 그러면 이때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잘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으로 나누면 이제 나눠져야 되는데 중당부터는 사람들이 못 살게 돼요. 그 만당에서 쫄딱 망해요. 잠깐 다시 한번 잘 살까 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패턴이에요, 항상. 같은 패턴. 그래서 서주. 그럼 자, 여러분 서주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어떻게 알아? 서주 여러분 내용도 모르는데. 잘 살았죠. 서주 초.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잘 살았어요. 뭐 경제적인 거는 뭐 전체적인 뭐 국민들의 이런 걸 떠나서 지금에서 국민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우리가 그 자료는 알 수 없고요. 왕조가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사회가 아주 문제없이 잘 다스려졌다. 질서가 아주 정연했다. 각이 딱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동주 말 못 살았죠. 이게 못 살았다는 건 백성들 얘기인 거고 국가 전체를 보면 대단한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기와 혼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다 서자들은 다 안정기, 북자도 안정기. 다만 서주 말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죠. 이민족 침입, 그리고 이사를 가겠지. 서주 말에는 안 좋아지긴 하지만 서주 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명백한 안정기. 동주에 들어갔다, 동주시로 갔다. 그러면 이미 혼란이 한번 큰 혼란이 있었고 거기서 나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근데 동주 말로 가면 그것도 이미 끝났다. 이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죠? 당연한 겁니다. 조선 초기가 잘 살았어요? 조선 후기가 잘 살았어요? 당연히 조선 후기지. 이제 안정기로 따지면 안정과 혼란. 어디가 더 혼란했냐?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일본 놈한테 먹힌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조선은 500년을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왕들이 있어서 영조, 정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영조, 정조 안 나왔으면 더 일찍 망했을 수도 있죠. 보통 전 세계적으로 왕조는 한 300년 갑니다. 조선 왕조 500년은 상당히 전 세계 역사에서도 그런 다이내스티가 지속된 역사치고는 상당히 긴 역사예요. 나름대로 조선이 괜찮은 나라였다는 거지. 영정조. 뭐 후진 것도 많았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중국의 역사를 놓고 봐더라도 당나라 해봤자 300년 갔어. 그 당당 엄청난 당.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제국이었죠. 하지만 또 금방 망하게 되면 또 금방 또 망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기존의 전통의 중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우리 차이점 살펴봤죠. 자, 이러면 우리가 문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이제 습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 이름만 딱 들어도 얘가 언제쯤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시기가 혼란기인지 안정기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혼란기, 안정기가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한 거죠. 그러면 잘 살았을 때는 뭔가 여유 있고, 혹은 좀 낭만적이고, 좀 더 화려하고, 이렇게 갈 것이고, 힘들고 그럴 때는 뭔가 좀 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작품이 나오거나, 그렇죠. 괴로움을 표현하거나, 못 살겠다 그러거나, 대문화하자 이러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문학의 내용하고도 직접적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식하고도 관련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역사적 시기 됐죠? 잘 정리됐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서주 동주 막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심화. 뭐냐면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동주는 이 시기가 또 길어요. 길어서 다시 둘로 또 나눠요. 젠장. 또 나눠. 그 뭐야? 동동주, 서동주 막 이래야 되나? 서동주, 동동주? 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춘추, 그 다음 뭐야? 춘추, 전국. 그거야. 우리가 춘추 전국이라고 하죠. 그걸 동주를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춘추 시기는 동주의 초기고요. 그 다음에 말기가 전국 시기입니다. 전국. 자, 여기다가 됐죠? 춘추 전국 시기. 자, 그 뉴스 검색에 춘추나 춘추 전국 써보세요. 그러면은 보나마나 오늘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지금 막 정치권들이 막 하고 비례 무슨 당 만들고 막 이러고 있지. 그 어떻게 보수가 막 자한당이 뭐야, 뭐 비례 한국당 만들었네, 막 이런 거 하고 있죠. 당이 막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 걔 세력들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춘추 전국이야. 이런 말은 보나마나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아니면 어제 신문에 나왔거나. 지금도 쓰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하면 떠오를 게 뭐냐면 엄청난 혼란기였다. 그나마 생각해보세요. 춘추랑 전국을 생각해보세요. 춘추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혼란했을까? 전국이 더 혼란했을까? 전국이 혼란하죠. 그래서 춘추 선생님 지금 다 찾은 것 같은데 찾아봤어요? 22시간 전에 떴대요. 또 찾아보시네 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 또 정세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있을 만한데 보나마나 있죠. 20일이나 다음에 22시간 후에도 또 나옵니다. 기사가. 그 사이에 또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 볼 때 그걸 춘추 전국이란 말 쓴단 말이야. 근데 전국이라고만 할 때도 있고요. 춘추 전국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혹은 춘추라고만 할 때도 있어요. 달라. 느낌이. 그냥 춘추 전국 그러면 그냥 혼란기. 근데 전국 그러면 춘추보다 더 혼란이죠. 전국 시대. 그러면 이거는 대놓고 전쟁이란 얘기예요. 지금이 춘추 전국이라면 총선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가면 진짜 전국 시대가 되겠지.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목숨 걸고 제일 용감하게 싸워서 결국은 중국을 통일한 왕이 나오죠. 이 혼란기를 정리한 왕. 그게 바로 진시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나라 앞에 사실은 우리 아까 자료에서 진나라가 조그맣게 있었죠. 근데 진나라는 얼마 못 갔어요. 그렇게 중국을 통일하고 몇 년 못 가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학이나 이럴 때는 나름대로 진시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자, 그래서 춘추와 전국이라고 했을 때 춘추 전국이 그냥 보통 우리가 입에 붙는 말이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춘추 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춘추만 따로 얘기하면 그래도 춘추 시기는 살만했던 시기예요. 동쪽으로 이제 도망은 갔지만 나름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공자예요. 공자님. 뭐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 노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나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뭐 전쟁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춘추 전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디테일을 좀 더 첨언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춘추 전국은 시계가 전국 춘추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죠.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에 바로 동주의 초반부가 춘추, 후반부가 전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춘추 전국.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동주를 쪼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서주를 춘추와 전국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다시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다. 그럼 일단 혼란기였던 거예요. 혼란기. 전국시대다. 혼란기. 그건 기본적으로 혼란기야. 뭐 혼란기인데도 뭐 누군가는 잘 살고 뭐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양한 것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적 배경, 이게 혼란기인지 안정기인지 정도는 우리가 구분하고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됐죠? 자, 여러분 많은 걸 했어요, 지금. 역사 공부는 일단은 요쯤 해두고요. 그다음 문학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주나라가 나오는데 이 시경은 언제 나오느냐? 정확히 따지면 이 시경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춘추식이에요. 공자가 정리한 거니까. 춘추식입니다, 춘추. 자, 이 공자는 시경을 만들 때, 잘 보이나? 시경과 우리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시경, 이렇게, 시경과 관련한 거 꼭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일단 우리가 시경의 개념, 시경은 채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채시. 여러분 보여요? 직강생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다시 일로 와야 되겠네. 자, 시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은 어차피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미리 맛보기예요. 자, 공자라는 사람이 편찬했어요. 공자라는 사람이.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채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채시. 다 같이 채시. 오늘 각골문,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각골문 나옵니다. 매년 하는 각골문인데, 자, 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세요. 자, 요 채 같나요? 비슷한가요?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죠? 이게 각골문, 채자의 각골문이에요. 채자의 각골문. 열심히 따라 그려? 그래, 좋아요. 그리세요. 잘 그려봐.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이거 연결시키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윗부분이 뭐냐? 자, 이게, 그래, 손. 자, 요거야, 요거. 손톱 조자. 손톱이에요, 손톱. 손이긴 한데, 이제 손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긁다 혹은 잡다, 긁어 모으다. 요런 뜻이에요. 그리고 손이기 때문에 손의 의미는 잡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우리가 독해 시간에 우리가 편방이나 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도 독해 시간에 어차피 나옵니다. 손수가 붙으면 요게 이제 손수 이런 것들이 붙으면 얘는 잡다, 쥐다, 들다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자는 나중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색깔을 바꿔서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판본에 따라서 똑같아. 붙이나 마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손이 없어도 이미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채만 지금 제시를 한 건데 요렇게 됩니다. 자, 손이 지금 밑에 있는 건 뭐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다 알죠? 나무죠. 손에서 나무를 대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열매를 따죠. 나뭇잎을 따거나. 이해됩니까? 거기서 뭐 할 거야? 나무에서. 숨바꼭질? 채집. 자, 과거 원시인 인류의 조상들 수렵 채집 시절. 남자는 사냥하러 가고. 그쵸? 응. 여자는 채집, 동굴 채집, 맞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려진 바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랑 여자랑 이 진화의 산물, 지금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견해인데 남자 여자가 많이 다르잖아. 다른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요 수렵 채집이라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쌍둥이야.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똑같은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들은 사냥을 해요. 잡아 죽여 칼로 자르고 모든 남자들은 다 그래. 근데 우리 딸은 걔를 막 안고 다녀.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거든. 여자는 이렇게 해라, 남자는 이렇게 해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병아리가 됐든 뭘 하든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무 신기해.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능력이 결국은 협력, 협조 이런 것들을 잘하죠. 서로 기본적으로 협력하려고 해요. 동굴 안에 좁은 데서 같이 비비고 살려면 협력이 잘 되겠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막 뒷담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근데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걸 안 하죠. 전쟁하러 갔는데 떠들면 안 되잖아. 싸우러 갔는데 뭐 등등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정설인데, 자 아무튼 잠깐 돌아왔는데,
채란 말이에요, 채. 여러분이 만약에 15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 동굴 속에서 아마 채집을 하고 그랬겠죠. 인류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채라고요. 맨날 했을 채.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열매를 따오고 뭐 이렇게 풀을 뜯어오고 하는 거죠. 채. 됐죠? 그래서 채시라는 건 그럼 뭘까요? 채시. 해석되죠? 술목구조고요. 시를 채집한다. 시를 따온다는 얘기예요. 채시. 그래서 이제 이런 채시의 전통이 있었어요. 채시의 전통.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가끔 각골문을 얘기하는데 각골문 좀 이따 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각골문도 나중에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각골문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이제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기억해두면 좋은데, 아무튼 채시라는 것은 시를 채집한다는 거예요. 시를 결국은 모은다는 얘기죠. 모은다. 시를 모은다. 그래서 채시지관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혹은 채시관이라고도 해요. 똑같아요. 지는 수식하는 말이니까 채시하는 관리. 공무원이 채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시관, 채시지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를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왜 모았을까? 시를.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당시 시는요, 시를 왜 모았냐면, 시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시대상을 이해되는 이유가 시 안에 결국 백성들, 서민들, 백성들의 생각과 혹은 바람과 뭐 이런 것들이죠. 백성들의 뭐 생각이라고 합시다. 백성들의 생각, 뜻, 바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뭐 유행가, 거기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노래 가사로 본 1990년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것들은 논문 많이 나왔을걸? 실용음악과나 이런 데서. 자, 그래서 노래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결국은 그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결국은 시인 거고요.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론조사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무슨 전화면접 조사 무슨 뭐 해갖고 바로바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알 수 있지만 옛날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노래를 본 거예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노래는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노래가 유행한다. 그럼 그 노래가 왜 유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옛날에 노래는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 서동요 드라마도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뭐야 그 노래 하나 때문에 결국 공주가 시집을 가버렸잖아. 이런 식의 문제, 이렇게 그다음에 정치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 판이 노래 하나로.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와. 옛날에 여러분 기억이나 납니까? MBC에서 나온 미실이라는 드라마, 미실이 아닌 무슨 거지? 선덕여왕. 미실 기억나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있었어. 거기서도 노래를 가지고 막 나오고요. 그 드라마 소재로 많이 사용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정말 많아요. 쌍화점 알지? 쌍화점? 안 봤어도 들어는 봤잖아. 쌍화점. 쌍화점이 뭐야? 고려가요. 노래 아니야. 거기 노래가 나오죠, 실제로. 그래요. 다른 데 집중했나? 근데 결국은 쌍화점은 노래 가면 실제로 노래가 거기서 연주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래라는 것은 정치랑 대단히 밀접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노래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엄청 담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수단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사람들, 서민들 혹은 시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많으니까 굳이 노래를 모을 필요는 없죠. 그거 아니어도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가장 좋은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를 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결국 노래라는 것은 순수 문학이죠. 아주 순수 문학으로 순수 문학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다 어디랑 관련돼 있느냐? 정치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백성의 생각이니까 얘네들은 민가로 만들어졌습니다. 민가. 민가라는 얘기죠. 아리랑 같은 그런 류의 작품들인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백성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그러기 위해서 채시지관이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전국 각지의 노래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모은 게 얼마나 되냐? 자, 일설에 따르면 약 3,000수예요. 3,000수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거를 이제 드디어 공자가 출연합니다. 공자가 3,000이나 되는 게,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중에서 노래를 간추립니다.
써머리 한 거죠. 써머리. 그쵸? 그래서 300으로 만듭니다. 300. 정확히는 305수고요. 제목만 있는 것까지 합치면 311수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C300 이렇게 불러요. C300. 대략 300편이니까. 자, 공자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공자가 그러니까 시를 지은 건 아니죠. 시를 지은 건 아니고요. 뭐예요? 공자가 시를 정리한 거죠. 정리. 그래서 시경에 있는 시경의 저자는 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자가 아니야. 한 번도 거기 있는 한 작품도 공자가 쓴 건 없어요. 자기가 잘 뽑은 거야. 컬렉션한 거야. 편집한 거고. 이해되죠? 공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편집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공자가 우리가 이거를 산시했다고 합니다. 공자 산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공자 산시설. 뭐 그랬다는 설입니다. 설. 공자 산시가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술목 구조예요. 술목 구조. 아까 채시는 시를 채집했는데 결국 이거는 시를 산한 거죠. 시를 산했습니다. 자, 그럼 산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 어제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 글자 중에 요 글자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 있냐면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면 무슨 글자예요? 칼도자죠? 칼도자입니다. 자, 칼로 할 수 있는 동작. 여러분 뭐 있어요? 칼로. 베다 찌르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응? 쪼개다. 그것도 가능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칼이 되면은 쪼개다도 되고, 베다도 되고, 사실은 찌르다도 되고, 죽이다도 돼요. 응? 자르다, 가르다 다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정확히 뭐냐면,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요 부분도 잘 봐야 돼요. 요 부분은 우리가 단독으로 읽으면 무슨 글자야? 책이죠, 책. 여러분 보는 책. 기본 이론 책. 그래서 각골문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골문. 책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 각골문에서 이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주간이에요. 주간. 옛날 사람들이 종이가 없었을 때 보던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대나무 쪼가리입니다. 대나무에다가 글 쓴 거. 여러분 본 적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고 중국 드라마에는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거기 이게 바로 책인데 책에다가 그대로 책이에요. 책에다가 칼이에요. 근데 책과 칼은 아니고요. 책이랑 칼이랑 만났어. 근데 이 책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책이죠. 나무책. 그래서 이 칼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 우리가 쓰다가 여러분도 뭘 정리하다가 써머리를 만약에 하다가 오타가 날 거 아니야.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정액, 수정 테이프로 막 이렇게 지우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나무에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칼로 긁어내거나 도려내야 되겠지. 대나무니까 대나무는 쉽잖아요. 도려내는 거. 그래서 이 산은 어떤 뜻이냐면 삭제했다는 뜻이야. 줄였다는 뜻이에요. 삭제했다, 줄였다. 왜 산시했는지 알겠죠? 3천에서 300이 됐으니까 산시한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가 이게 한자를 제대로 알고 이제 들여다보면 그다음에 글자 자형 분석, 한자 분석해 보면 글자가 딱 보세요. 책 여기 있잖아. 이게 시경 써 있는 거 틀리면 여기다가 도려냈다. 그리고 다시 썼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결국은 도려내다, 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줄이다. 그렇죠? 줄이다. 자, 그래서 시경은 요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경은 다시 풍, 아, 송, 부,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때도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작품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악부로 가요. 악부. 확대를 해볼까? 이게 좀 낫겠다. 자, 악부시로 갑니다. 악부시. 악부시는 뭐냐면 이거는 한나라 이제 서한에서 초기에 왕이 세운 거예요. 한나라. 왕 이름도 나중에 기억할 겁니다. 악부는 이 부가 붙어 있는데 이 부는 관청에다 붙는 거예요. 관청. 옛날에도 여기 서울도 한성부였어요. 한성부. 부. 그래서 이 부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부는 관청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성부 그러면 뭐 서울이었고요. 여기서는 악부니까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악청 이런 거죠. 요즘 말로는 굳이 비유하자면 음악청 혹은 음악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이것도 음악을 왜 만들어? 당연히 시경에서 채시했던 전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그냥 관청을 세워가지고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관리가 했던 게 아니라 관청을 만들었어요. 됐죠? 훨씬 더 체계적이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자, 악부입니다. 근데 악부와 시경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시경은요, 사언으로 돼 있어요. 사언. 네 글자야, 네 글자. 네 글자. 이건 다음 주에 뭐 자료 또 볼 건데,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시경은 뭐 네 글자 돼 있어요. 뭐 다음 주에 보죠. 아무튼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도 좋습니다. 사언이에요. 사언. 네 글자.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네 글자. 로 돼 있는데, 악부는 그렇지 않고요. 악부는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들쭉날쭉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단구라고 불러요. 장단구. 한 구가 사언이나 뭐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길었다 짧아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단구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장단구.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악구를 그냥 장단구라고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장단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단구라는 말을 보자마자 뭐 이제 일단 악구를 떠오르는 게 맞겠지만, 아무튼 장단구라는 말은 글자 수가 어떻다는 걸 의미해?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다. 정형식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악부는 민가를 모았기 때문에 당연히 장단구였어요. 장단구. 민가를 있는 그대로 모았어요. 근데 이제 시경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 채시지관이 이걸 정리해서 네 글자로, 대부분 네 글자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맞춘 거고, 여기서는 초반에는 장단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문인들이 손을 대기 시작해. 문인들이 자꾸.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형식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형식화. 다 같이 형식화. 우리가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문학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문학사를 이해하는 문학사 키워드라고 할게요. 문학사를 이해하는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앞에서도 나왔는데, 내용과 형식이 두 가지 갈래입니다. 내용과 형식. 이건 뭐 여러분 알겠죠? 내용과 형식. 내용은 가사, 내용, 글 내용인 거고, 형식은 이게 민가냐, 음악이냐, 민가냐, 아니면 누군가 뭐 5원이냐, 4원이냐, 3원이냐, 이런 것들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과 형식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와요. 이제 문학사 끝날 때까지.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내용과 형식이 있죠.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중시되고 형식은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용은 무시되고 형식이 중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봅시다. 둘 중에 하나. 내용이 중시되는 경우가 나을까요? 형식이 중시되는 경우가 나을까요? 당연히 내용이겠죠.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것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물론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좋은 것은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걸 문질빈빈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내용과 형식. 자, 두 번째. 자, 제가 형식화라는 말을 썼는데, 형식화라는 것은, 자, 예전엔 아까 말한 대로 형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이 중요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야. 이게 바로 이제 형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식 중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표현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식을 중시한다, 형식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식화, 혹은 형식 중시. 됐죠? 형식을 점점점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형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이런 것들이 포맷이 잡히는 거죠.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발전합니다. 자, 그래서 형식화가 되는데, 이제 문학에서 형식화는 일단 이제 문인들이 손을 대요. 문인의 참여. 처음에는 문인의 작품이 아니라 서민들의 그냥 작품이었어요. 자, 시경도 어때요? 민가라고 했잖아. 그냥 이름 모를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철시지 문인이 여기 손을 대잖아. 그러니까 그 왕한테 그냥 거기다 욕도 나오고 아주 저속한 편도 있을 텐데 그걸 갖다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좀 더 바꿔야 되겠지. 약간 좀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왕이 황제가 보는 건데, 천자가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지금 지금 악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악부시는 채시지관이 만들어졌어요. 악부라는 관청이. 그래서 계속 모으는데 처음에는 그냥 모아서 그냥 정리만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장단구였어요. 민간에서 만들어진 노래 그대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런 거 비슷하게 짓기도 따라 짓기도 하고, 또 뭐 황제한테 올릴 때는 또 다듬어야 되겠지. 예? 예. 여러분이 친구랑 얘기할 때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랑, 만약에 여기서 누가 갑자기 대통령이 왔어. 근데 대통령이 얘기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일단 각 잡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 그 당시에는 뭐 천잔데, 지금 뭐 대통령이야 우리가 뭐 아무리 욕해도 뭐 안 잡아가는 세상이지만, 예전에 천잔데요. 당연히 천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응. 떠받들여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거를 막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놓고라도 형식을 자꾸 아름답게 잘 짜여지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지런하게. 이게 바로 형식화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거 키워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부는 처음에는 장단구였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이미 악부에서부터 오원화 경향을 보여요. 오원화. 자, 오원화라는 건 뭐야? 오원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원래는 장단구라서 그냥 글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얘네들은 5글자가 됩니다. 악부가. 자, 그러면 서안의 악부랑 동안의 악부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게 오원이야? 동안이야? 천재인데? 어떻게 알았지? 예습했나? 자, 그러니까 동안의 악부 그러면 이제 오원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이에 이제 문인들이 손을 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초반에는 시가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이제 유진남북조로 가면 이른바 오원화 경향을 넘어서서 이제 악부시가 아니라 그냥 문인들이 문인들이 아예 대놓고 자기가 이름을 걸고 짓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모았다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시를 짓는 거죠. 이름을 내걸고. 이게 유진남북조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고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작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지은 작품이 거의 없어요. 이게 모은 거지. 아니면 이전에 오던 거를 정리한 거. 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유진남북조부터는 자기 이름을 내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원고시 나오죠? 오원고시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남북조는 계속해서 악부의 전통이 계속 그 오원화 경향을 이어받아서 전체적으로 오원시가 아주 크게 발전하는 때가 됩니다. 대신 오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칠언시도 있어요. 칠언이 출연합니다. 칠언고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사부에서 이 초사라는 거 있어요. 이 초사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칠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악부에서는 오원을 만들고요. 초사에서 칠언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나와요.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칠언은 그렇게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소수기 때문에 칠언은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칠언은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 메인 스트림은 오원이지만 가끔 가다 나온 칠언은 나름대로 또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들어가면 이제 당으로 넘어가는데, 당으로 가면 5원 7원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요. 그래도 5원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시 지라 그러면 5원은 5글자고 7원은 7글자인데 5글자가 쉽잖아. 특히 막 술 먹고 즉흥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프리스타일 랩 배틀을 하는 거야. 그 당시가 이게 시로 주고받는 게 요즘 말로는, 랩 배틀이죠. 프리스타일. 근데 뭐 7원 하려면 기니까, 드랍 더 비트 했는데 5원 리듬이 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간단하고 쉽고, 그 다음에 5원은 짧고 경쾌하고 쉬워요. 근데 7원은 장중하고 아름답고 묘사적이고 서사적이고 좀 그렇단 말이야. 기니까. 그러니까 좀 무거워, 전체적으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원은 결국은 5원보다는 뒤에 처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당나라 때 들어가서는 7원을 잘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7원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부 같은 사람도 7원시를 아주 잘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7원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당나라로 넘어오는데요. 자, 요때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유진남북조가 지금 복잡해요. 유진남북조는 사실은 전체가 다 혼란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약간 위나라 때 약간 안정됐다가 진이 아까 서진과 동진이라고 그랬죠. 서진 때는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금방 또 몇십 년 있다 바로 동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한 시기예요. 그 다음에 남북조라고 했을 때 이 남북조는 북조와 남조를 의미해요. 북과 남. 근데 북조는 다 이민족의 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남조가 있어요. 남조는 다시 내 나라야. 자, 위진 다음에 남북조. 근데 북조는 몰라도 돼. 그러면 남조만 알면 돼. 남조는 그러면 뭐냐면 다시 남조라는 나라는 송, 제, 량, 진 이렇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이름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볼게요. 송, 제, 량, 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몇백 년 되지도 않는데 6개의 나라가 큰 나라가 일단은 그래도 등치가 꽤 큰 6개의 나라가 작은 나라까지 합치면 뭐 20개의 나라가 막 있었다 사라져요. 북쪽까지 따지면. 그래서 일단은 남조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진 남북조. 뭐 일종의 분단 상황?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송제량진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송제량진. 이건 일단 거기까지만 봅시다. 너무 디테일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송제량진으로 가는데 이때는 또 혼란기가 되는데 이 혼란기에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귀족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하던 때인데요. 어쨌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 한나라 말부터 들어온 것으로 보는데 이 위진남북제 불교가 엄청 유행해요. 자, 왜 그럴까? 혼란기니까. 불교는 뭐야? 부처님 열심히 믿으면 다음 세상에서 내가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렇죠? 극락왕생하는 거고. 저 나쁜 놈들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서민들 부려먹는 나쁜 놈들은 지옥 갈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인과응보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기에 더더욱 유행합니다. 물론 불교는 귀족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귀족의 입장에서는 불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귀족인 이유는 뭐야? 내가 이건희 아들로 태어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불교적 관점에 보면 전생에서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 때는 불교 잘 나가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지금 못 나가는 사람은 내 다음 생을 노리는 거죠. 어쨌든 각자 아전인수격 일정 해석을 하면 다 모두에게 좋은 거야.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중국의 어떤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중국의 사상은 우리가 이제 유가가 있고 그다음에 도가 불교 이렇게 있는데 유가는 안정기 때 주로 유행을 합니다. 성행을 해요. 안정기 때. 그리고 이제 불교나 도가는 혼란기 때 주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해요. 질문 한번 해볼까? 다시 복습 겸.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중국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럼 최초로 유교가 중국의 정식 국교로 지정됐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주나라인데, 이때는 춘추 전국이잖아. 혼란기죠. 유가도 역시 그 중에 하나로 싸우고 있었어요. 다른 가들이 많이 있었잖아. 제자백가, 법가, 도가, 묵가. 엄청난 가들. 이건 뭐 3주차에 공부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진시황이 끝나고 한나라가 통일이 됐죠. 응? 한나라가 됐죠. 이때부터는 중국이 통일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춘추 전국은 기본적인 불안한 때예요. 유가 잘 안 먹혔어요. 공자 별로 출세 못 했어요. 그 당시는. 후에 출세를 했지. 자, 언제 출세를 했겠어, 공사가? 서한이겠죠. 실제로 서한 시기에 유가가 중국의 정식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이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동안으로 가면은 뭐가 유명할까? 서한으로 가면은 유가는 계속 있죠. 여전히 국가에서는 명칭 그거야. 우리는 유가 국가야.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뭐가 더 기승 혹은 더 뭐가 더 부흥하겠어요? 도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위진남북조로 갔어요. 이게 진나라인데 위진남북조죠. 남북조는 전체가 다 혼란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불교, 도교. 그래서 이 혼란기에는
안정기에는 유교, 안정기에는 육아가 발전하고 혼란기, 정치적 혼란기에는 이건 항상은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불교, 도교 혹은 도가가 유행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기와 정치적 문학사의 어떤 경향과 정치적 특징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 엄청나게 혼란이 되는데 이 혼란이 되면 이 혼란기에 문인들이 이제 내용으로는 뭐 나라를 구하자 이런 것들은 신경을 못 쓰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올바른 소리 하면요. 이 당시에는 바로 죽어요, 그냥. 에? 그냥 바로 죽어요. 그냥 죽입니다, 바로.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왕조가 하나 바뀌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만 명 죽어요. 그리고 이전에 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걔네들을 이기고 내가 가갖고 그 왕을 해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선거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왕조 교체기마다 어떻게 됐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계속 죽여요. 죽여요. 옛날에 뭐 황제가 죽여라. 그러면 삼족을 멸하라. 그럼 다 죽이잖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우리 작은 삼촌이 잘못했는데 나도 죽어야 돼. 뭐 옛날에는 뭐 그랬던 때니까. 자, 그래서 이 엄청난 피바람이 줍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뭐 정치적 견해를 함부로 얘기했다가는요. 트위터에다 잘못 올렸다는 바로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용은 신경을 못 쓰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쓰냐? 형식에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혹은 황제, 그나마 남아있거나 잘 나가는 사람은 뭐야? 황제랑 친한 사람들, 황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친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귀족적이죠. 화려하죠. 아름답죠. 황제랑 맨날 글을 쓰고 시를 주고받는데 형식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화의 경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시에서. 그래서 이때 아까 불교의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불교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고 이러면서 이 송제량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시가 대단히 형식화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근체시라는 것이 당나라 때 완성이 됩니다. 근체시. 근체시 다음 주에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근체시. 다 다음 주쯤 하겠구나. 근체시. 자, 근체시랑이 나오는데 근체시는 뭐다? 형식을 매우 따지는 시다. 형측을 따지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형식적으로 완성형이에요. 더 이상 완성형은 없어요. 이제 근체시 이유는 없어.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잘 안 됐어. 새로운 거 형식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실패. 근체시가 이제 완성형. 형식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이제 끝판왕이에요. 형식의 끝판왕. 이거보다 더 형식적일 수는 규범적일 수는 없다. 거의 우리가 시를 짓는데 무슨 우리가 재판하듯이 법원에서 재판하듯이 하나씩 대조해보면서 해야 돼. 이게 맞나?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죽는다는 것은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시 잘못 써서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죽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 하나 잘못 쓰면 내 평생 내 명성이 사라질 수도 있어. 대단히 형식적인 시. 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형식의 측면에서는 형식의 끝판왕 극단까지 발전했다는 데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귀걸이라 그러면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귀걸이가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화려한 건 없어. 최고의 기법, 공법이야.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근체시입니다. 형식적인 거 끝판왕. 그런데 이제 기틀을 잡은 것은 위진남북조, 특히 남북조 시기에서 그 남북조의 남조 있죠. 송제, 량진 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뭐 2년 전 기출 문제네요. 관련한 거. 그래서 근체시가 나왔고요. 자, 당나라로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남송, 북송 이렇게 해서, 아니, 남성이라네. 초성, 중, 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초당, 성당은 나름대로 잘 나가던 시기야. 뭐, 그거는 그때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 쭉 나눠놨죠? 초당, 성당은 초반기, 전반기고요. 중당, 만당은 후반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만당의 시작. 요 중간에 나누는 기준. 요게 바로 안사의 난이에요. 안사의 난. 점을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합니다. 안사의 난. 안사질환, 안사의 난. 자, 안록산하고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인데요. 결국 난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중국이 내전 상태가 들어가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궁궐이 천도하진 않았어. 그래서 뭐 무슨 뭐 서당, 북당, 남당 이렇게 뭐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때 이후로 엄청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정치 세력이 바뀌어요. 정치 세력. 예전에는 귀족의 세력, 귀족이 중심이었던 사회라면 귀족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인재를 등용합니다. 이른바 과거 시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요. 그전도 과거는 있었지만 그냥 구색 맞추기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문학사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급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로. 중당 이후로 나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럼 대부분 과거급제했어요. 문학사에서 보면. 이제 과거급제 못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 사람 뭐 개인적인 사정 이렇게 있어서. 근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초상 성당을 비롯해서 혹은 그 이전 시대로 더 가면 갈수록 과거제도는 사실은 당나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과거제도 자체도 잘 없었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귀족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귀족이 아닌 사람만 이 사람은 귀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중당을 기점으로 해서 중당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귀족 사회에서 사대부 사회 신흥사대부라고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하는 사대부 사회로 넘어옵니다. 뭐 둘 다 귀족, 둘 다 이른바 부자 잘 나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족은 대대로 그냥 아빠가 귀족이면 귀족인 거고 신흥사대부는 과거를 급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아빠가 선생님이야. 그렇다고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아빠가 선생님인데 자식도 선생님이 되면 그걸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립학교나 그러면 가능하죠. 아빠가 이사장인데 여러분이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불행히도 여러분의 아빠는 이사장이 아니죠. 이제 그런 우리가 귀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세습.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전보다는 훨씬 더 공정한 사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전보다는. 아예 그냥 시민의 힘이 뭐 나라를 지배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신진사대부라는 사람은 귀족 밑에 있다가 그 밑에서 깔려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똑똑했던, 공부는 열심히 했던,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가진 거라고는 그래도 글 공부 실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 공부를 통해서 입신양면하고 하려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제도와 문학과의 관계는 또 깊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더 얘기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우리 시는 마무리하고 제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자, 시만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200과 두보가 나오는데 200과 두보 중에 두보는 바로 중당의 사람이에요. 중당의 사람. 중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보의 작품은 그런 어떤 안사이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전의 성당의 작품과는 달리 백성들을 생각하고 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실주의. 그래서 중당 이후입니다. 중당 이후에 바로 현실주의가 크게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신학부 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추이하겠습니다만 신학부 운동, 백거의 원진, 백거의 작년도 기출문제네. 자, 신학부 운동이 뭐 이거 작년 문제예요. 자, 현실주의를 반영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현실주의. 그래서 두보, 그 다음에 백거의 원진의 신학부 운동. 하여튼 백거의 원진 몰라도 돼요. 나중에 나와. 이런 경향이 있었다 해서 커다란 어떤 큰 변화가 있었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로 가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얘는 뭐 귀족이 아니라 신진사대부들이고 뭐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똑해서 머리 하나로 성공한 사람들. 구양수 같은 사람이 문단의 중심이 되고요. 소식 같은 엄청난 천재가 나옵니다. 소식은 뭐 엄청나요. 소식의 얘기는 시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나와. 대단한 천재였다. 천재라는 소식. 을 만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송나라 시기입니다. 소식은 뭐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작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으로 간데 원나라는 비어있어요. 비어있죠. 비어있는 이유가 원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는 이민족 왕조예요. 이민족.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 아니라 이민족이 지배했던 왕조입니다.
징기스칸, 몽고. 자, 그래서 이 원나라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나라 초기 어떻게 되면 한족의 문화를 말살해요.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해요. 그러니까 과거제도의 과목이 뭐냐면 시하고 산문인데 이런 것들인데 이제 과거를 아무리 시 산문을 잘 써도 이름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통문학 중에서 이런 시나 산문이 거의 없어요. 거의. 디테일 막 열심히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중요한 작가나 작품, 대표적인 작가나 작품은 그닥 없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험 문제를 구석에서 내기 위해서 이 당시 활약했던 시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다만 이거는 아주 구석에서 내겠다는 거야.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신학부 운동 물어본 작년 문제는 이거는 구석에서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나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면 비어 있는데 나오면 아주 그런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디테일을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숲을 보는 때니까 여기는 전혀 그냥 없었다 하고 넘어가도 돼요.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요 명대로 갑니다. 명은 가면 다시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한족의 왕조를 세워요. 다시 찾아왔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중국의 전통을 계속해서 복구하고 회복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복고주의, 복고풍, 레트로, 뉴트로, 복고에다가 그 다음에 복고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일단 복고만 얘기합시다. 복고적이에요, 복고. 이 다른 말로 의고적이다라고 돼요. 의고 똑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의고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복고적이다, 의고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한자는 뭐 뒤에 책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자, 복고적이고 의고적인 성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원나라를 극복하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전후칠자라는 사람이에요. 전칠자, 후칠자 합쳐서 14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시필성당. 자, 짧게 써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쓸게요. 시필 성당. 그 다음에 문필 진한. 진한은 뭐냐면 앞에서 봤던 요 진나라 한나라예요. 보이죠? 진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복고적이죠. 자, 시는 반드시 성당의 것이어야 된다. 자, 성당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자리죠. 두보도 아니에요. 뭐 두보 200. 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당. 앞으로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복고적인 거죠. 시는 성당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문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문을 어디로 가져간 거야? 이 문은 지금 진한식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어때요? 복고적이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에 반대한 공안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청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 사실은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청나라는 암기를 많이 해야 돼. 근데 큰 흐름에서는 제가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지금 제가 알려줘봤자 여러분 다 까먹을 거고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암기할 게 되게 많아져요. 왜냐면 이때 청나라는 다시 또 이민족 왕조예요. 이민족이 다시 또 이 만주 사람들이 다시 또 만주족이 중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민족이 머리 깎고 변발하고 이렇게 머리 밀고 나온 건 다 청나라 때죠. 중국 사람은 머리 밀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만주족 이 사람들은 머리를 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민족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민족이 아까 말한 원나라는 좀 달라. 원나라는 아예 한족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금방 망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족하고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자기 문화도 주기도 했지만 많이 받아들여. 그래서 나 처음에는 이 청나라 초기 왕은 당연히 중국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통역을 데리고 다녔는데 나중엔 지금 아들부터는 이제 중국어를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족과 똑같이 해. 더 잘해. 중국어를. 그다음에 시를 지어도 훨씬 더 잘 지어.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사람보다 더 잘 지어.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한족과 아무리 차이가 없어. 옷 입는 거 이런 거 빼고. 이름이 특이한 거 이런 거 빼고. 완벽하게 중국의 동화가 돼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말살하기보다는 야, 대장은 우리가 다 해먹을 테니까 너네들은 그냥 중간이나 해. 너네들 죽이진 않을게. 열심히 내 말 잘 들으면 먹고 살긴 해줄게. 근데 너무 정치적 발언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먹고 살긴 해줄게. 요 정도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어차피 높은 고위직은 다 귀족들이 가져가는 거야. 만주족 귀족들이.
근데 이제 청나라, 이제 한족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과거를 또 여기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과거제를 다시 원나라는 과거제 폐지했잖아. 근데 여기는 과거제를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중국 사람 입장에서 아니 이민족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내가 거기 가서 공자 맹자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겠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억지로 쿼터를 줘가지고 각 지역마다 몇 명씩 꼭 시험을 보라고 해서 막 해갖고 해요. 그리고는 과거 급제했더니 잘 해줘. 먹고 살게 해줘.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회유 정책.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잘 안 싸우고 그래 너는 너의 역할, 너는 나라 다스려라. 나는 그 밑에서 요 정도 먹고 살게. 요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서로 두 이질적인 그 민족이 서로 나름대로 균형 관계를 잘 이루면서 청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나라는 엄청난 그 새로운 건 없고요. 그냥 청나라는 옛날 거 다 연구합니다. 옛날 걸. 옛날 거 연구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옛날 거 막 연구를 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 한족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훌륭했다. 이것들을 열심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가 뭐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급진적인 게 나와도 그럼 바로 죽는 거고요. 대신 옛날에 우리 중국의 어떤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업적들을 다시 발굴해서 널리 자랑하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족의 문화가 여전히 유지는 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누가 무슨 설을 항상 무슨 설이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디테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새로운 건 어차피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송하고 당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당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거는 중요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는 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라고 얘기하는데 당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또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1교시, 지금 1교시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 흐름을 봤는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금방금방 넘어가요. 왜냐면 시를 썼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밑에 걸 했거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사람만 좀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갈 겁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